꽉 담은 입술이 고집 있어 보이는 한 소년. 그 소년의 꿈은 오직 음악을 하는 것이었다. 그룹 들국화의 공연을 본 후 반드시 음악을 하리라 결심한 어린 소년 이승환. 음악에 대한 열정이 정말 순수했던 기억들. 1990년 록이 전유물로 통하던 라이브 무대에 발라드곡을 선보이며 그의 본격적인 음악 비행이 시작됐다. 부록을 넘어선 나이에도 식지 않는 순수한 열정으로 무대를 누비는 이승환. 언제나 생동감이 넘치는 그의 무대는 새로운 꿈을 만들어내는 꿈의 공장이다. 그리고 그는 그 속에서 꿈을 노래하는 영원한 어린 왕자다. 변진섭, 이문세 같은 중견 발라드 가수들의 입지가 확고하던 89년. 낯설지만 음색이 뚜렷한 한 신인 가수의 발라드가 소리 없이 라디오 전파를 탔다. 여성적인 여린 음색의 애좋던 분위기는 듣는 이들의 마음을 단번에 매료시켰다. 이별의 아픔을 노래하는 슬픈 멜로디가 많은 이들의 귀와 가슴을 울리기 시작할 무렵, 사람들은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그의 존재를 조금씩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BC603이란 타이틀로 발표된 이승환의 첫 번째 앨범. 암호처럼 비밀스런 타이틀에 미소년의 이미지를 가진 아직은 무명 가수 이승환의 등장이었다. 첫 앨범이 89년에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는 발라드가 계속 연타적으로 이어질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문세 이후로 변진섭, 또 조화문, 임지훈 이런 사람들이 쭉쭉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때 80년대 말에 나타난 가장 눈에 띄는, 귀에 잘 포착되는 그런 발라드를 들려줬어요. 그 곡이 바로 텅 빈 마음이거든요. 네, 일찍은 굉장히 신선했죠. 그러나 그의 노래가 전파를 타기까지 수많은 벽에 부딪혀야만 했다. 데모 테이프를 만들어서 17군데 정도 기획사를 찾아다니다가 한 군데에 사실 회사에 들어가게 됐는데, 녹음을 하던 와중에 계약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 조건이 3년의 앨범 촬영, 계약금 없고 인세 없고, 집에서 1년에 한 번씩 홍보비를 갖고 온다는 조건, 경학스러운 조건을 줬고, 어른들의 세계음악. 그때 제가 아버지 도움을 받아서 제가 스스로 앨범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것이 가수가 본인 앨범을 제작한 1호라고 되었습니다. 음악에 대한 순수한 열정만으로 가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의 첫 번째 앨범을 발표하며 체득하게 된 것이다. 그 당시 방송사에서 행하던 신인 가수 오디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수가 가수를 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한 방송사에서 심사를 했었어요. 앨범을 내도. 그래서 떨어지면 방송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방송이 한동안 안 됐고, 90년도에 방송이 되긴 했으나, 본인이 제작하였으니까 매니지먼트도 없었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아름아름 입소문으로 사람들이 알려주는 것 외에는 홍보 방법이 없었어요. 드디어 무대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마냥 좋았던 20대의 이승환. 사람들은 그에게서 어린 왕자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된다.
순수함으로 가득한 생텍쥐페리의 원작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 어린 왕자. 작은 체구에 미소년 같은 얼굴, 그리고 여린 음색과 순백의 고운 노랫말이 어우러지면서 그는 어느새 무대 위의 어린 왕자로 불리기 시작했다. 아무런 말도 못하고 지금 떠난다면 볼 수도 없는데. 어린 왕자라는 게 사실 물론 제 우스갯소리로 뭐 어리지도 않고 아버지 왕자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의미가 뭔가 순수한 그런 기대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굉장히 만류하며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별명이거든요. 우주의 한 낯선 별. 그곳에서 아픔과 슬픔, 그리고 천진난만한 기쁨 같은 인간의 순수한 감정들이 살아 꿈틀대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한 어린 왕자가 있었다. 그 별에서 추방당한 후 우연히 지구에 불시착하게 된다. 그리고 음악을 알게 되면서 순수를 노래하는 지구별 어린 왕자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은 아닐까. 너의 이름은 멋쟁이 체리, 너의 피아노는 최고였지. 사람들은 말했었지, 알 수도 없다고. 어린 시절 이승환에게 음악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막연한 동경이었다. 집안의 반대가 너무 심했던 것이다. 대학교 때 피아노를 배웠어요. 피아노를 이제 어렸을 때 잠깐 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집안에선 금기상이었으니까 악기는 못했다가 이제 너무 치고 싶어서 피아노를 학원을 2달을 다녔어요. 2달을 다녔는데 제가 체력이 30번인가? 신동 났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잘 치나 봐. 난 뭔가 있나 봐. 예. 언제나 음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며 숨죽이며 살던 그에게 드디어 기회가 왔다.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좀 자유로워진 상황에서 학교에서 그룹 사운드 모집을 하는데 아무것도 할 줄 아니 보컬에 먼저 응모를 했고 사실 1차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정말로 오기도 있었고 객기도 있었고 제가 그리도 싫어하는 뇌물을 갖다 맞췄습니다. 그럼 뽑혔어요. 그리고는 그 그룹 사운드에 보컬이 2명이 됐죠. 원래 뽑혔던 친구랑 저랑 해서. 발라드 가수로 유명해진 이승환이지만 음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 무렵 그의 온 관심은 헤비메탈에 집중됐다. 그 당시 헤비메탈을 워낙 좋아했었으니까 제가 만들었던 노래가 붉은 피, 잔여몽 이제 자극적인 노래들이었는데요. 그때 한참 이제 민주화 운동 때문에 저희도 뭐 데모 많이 했었고 그런 세대인데 늘 불신 검문이 많았잖아요. 길거리에서. 그러다가 이제 제 가방을 뒤졌어요. 뒤졌는데 노트 속에 붉은 피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다행히도 바로 뒷장에 잔여목이라는 가사가 있어서 목 매달아 죽은 효부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그냥 노래 이렇게 이것도 붉은 피도 약간 그런 쪽이다. 약간 메탈 하는데 내가 뭐 이렇게 해서 풀려놨던. 네. 가사 좀 기억나시는 가사 있어요? 그냥 멜로디가 붉은 피 뭐 이런 거였던 걸 기억나요. 네. 장자자장 치크치크깡 뭐 이렇게. 대학생활 내내 밴드 활동을 하며 음악에 심취했던 이승환. 대학도 접고 앨범 준비에 들어갔는데 집안의 반대가 너무 심했다. 일단은 정신병원에도 통원 치료 받았었고,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그런 증상 때문에
집 밖이 아니라 아예 방 밖으로 안 나오는 2달 동안 그러고 있었거든요. 좀 그런 것에서 좀 뭔가 좀 위기감을 좀 느끼신 게 아닌가. 그러면서 사실 아버지께서 제가 그 회사와 어처구니 없는 그런 계약 조건을 들었을 때 마지막 딜을 하신 거죠. 얼마를 주시면서 이걸로 앨범을 내고 만일에 이게 잘 안 되면 학교로 돌아간다. 학교로 돌아갈 줄 알았던 거죠. 왜냐면 저랑 태호가 둘이서 뚱땅뚱땅 만든 앨범이 그게 애들이 만든 앨범이 과연 먹힐 리가 없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사랑한다고 말하진 않았지 이젠 후회하지만 그대 그러나 이승환은 단 한 번의 홍보 활동도 없이 오직 자신의 노래로 단박에 스타 가수 대열에 들어섰다. 1집 때 이제 계속 1년이 지났는데 잘 되고 1년 그때 90년 12월 달에 그 당시로서는 제일 큰 체육관이었던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공연을 했었거든요. 2회를 했었는데 그거는 뭔가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전혀 만날 수가 없었어요. 데뷔 앨범에 이어 두 번째로 발표한 앨범까지 이승환의 성공은 순조롭게 이어졌다. 그 성공엔 이승환 1집과 2집 앨범 제작에 함께한 오태호의 존재가 크게 작용했다. 그 당시에 오태호 씨는 신하위의 그 기타리스트 자리에 공석이 생겼을 때 거기를 꿰찰 정도의 아주 슈퍼 기타리스트였어요. 그리고 빠른 속주에 능했던 그리고 굉장히 정교하게 쳤던 그런 기타리스트였는데 저와 함께 하게 됐죠. 이렇게 아름아름해서 알게 됐고 제가 처음 들려준 엘튼 존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도 엘튼 존이 누군지 몰랐던 헤비메탈만 듣던 친구였는데 엘튼 존을 듣자 방향을 급선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발라드를 하기 시작했고 그런 연유로 제 앨범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그 1등 공신이 되었는데요. 1992년 이승환과 오태호는 함께 앨범을 내며 음악적인 우정을 과시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어디로 나는 어디로 아직 너의 그 고백들은 써놨네. 통산 세 번째 앨범에 해당하는 2호 공감 앨범까지 사랑을 주제로 한 발라드 곡이 인기를 얻으면서 이승환은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된다. 거짓말을 두고 돌아오긴 했지만 저의 본래 바탕은 락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2호 공감을 하면서 태호와의 정말 결정적으로 우린 서로 다르구나. 음악적인 색깔이 확연히 틀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의 사실은 예전에 프로듀싱 개념이라는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셀프 프로듀싱을 하게 된 게 2호 공감이 처음이었어요. 거의. 근데 그러면서 3집에서는 정말로 다른 피의 수혈이 필요하고 내가 다른 느낌을 갖고 있는 가수라는 것을 알리는 프로듀싱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위한 조력자로 김광진을 선택한 이승환. 일단 김광진 씨와 처음에 통했던 것은 제 스타일의 거대 발라드가 김광진 씨도 하고 싶었던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네 개가 갖고 있는 약간 또 기승전결의 좀 이렇게 뒷부분이 아주 거대하게 커지는 느낌들을 하는 것에 대한 동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통했었고 그 이전에 김광진 씨 앨범을 통해서 제가 들었던 김광진 씨만이 갖고 있는 어떤 다른 감성들이 저와 맞겠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굉장히 저와 비슷하게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이승환 음악의 결정판이라 평가받는 4집 앨범. 인간을 주제로 이승환 고유의 음악 스타일을 완성시켰다. 타이틀곡 천일 동안을 작곡한 김동률. 프로듀싱을 함께한 015B의 정석원과 유희열까지. 이번 앨범에서 그는 더 다양한 음악인들과 손을 잡았다. 그 천일 동안 알고 있었나 많이 웃고 또 많이 울던 당신을 항상 지켜주고 감사해하던 너무 사랑했던 나를 보고 싶게 줘 천일이 훨씬 지난 후에 라도 역시 그런데죠 잊지 마요 우리 사랑. 높은 음악적 평가와 더불어 4집 앨범은 이승환 자신에게도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범생적인 이미지, 뭐 그 당시 90년대 초반에는 학부모들이 좋아하는 가수 1위를 뽑혔을 정도로 그런 이미지, 동화적인 이미지, 뭔가 세상에 대해서는 전혀 반감이 없고 냉소가 없을 것 같은 그런 하여튼 뭐 굉장히 그 사회가 원하는 이미지였다면 4집부터는 제 안에 있던 다른 면들, 이면들이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했고 적극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했고 정말로 내 얘기들을 음악에다 담을 수 있게 되었고 그 내 얘기를 정말 수용하고 지지해주는 층이 아주 열성적인 사람들이었다는 로 변했다는 것. 그것이 4집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였을 것이고 또 제가 정말 음악적으로 우물한 개구리였다는 걸 깨닫게 되고 우물 밖으로 나가려는 시도를 이제부터 하게 된 그런 앨범입니다. 난 자유롭죠 그날 이후로 다만 그냥 당신이 다음 세상에서라도 우리 다시는 만나지 순진할 정도로 소년적인 노랫말과 여린 음색을 내세운 이승환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됐다. 포효하듯 뿜어내는 거친 음색의 안팎을 넘나들며 이별의 정한을 강하게 표현한 노래 천일 동안은 그 변화의 정점에 서 있다. 초기에는 당연히 본인 자신 나이가 어렸고 또 그렇기 때문에 닉네임이 어린 왕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소녀 취향, 틴적인 그런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점점 본인도 나이가 들어가고 또 새로운 경향들, 또 앞서가는 흐름들 같은 거를 끌어담다 보니까 초기하고는 음악이 많이 달라졌는데 제 생각에는 한 4집, 5집을 계기로 해서 이른바 조금은 슬픔을 자극하는 그런 발라드들, 어떤 오케스트레이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아주 웅대하고 그다음에 뭐랄까 좀 장대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발라드들로 승부를 걸죠. 4집 앨범은 200여 명이 넘는 외국 세션들의 참여로 또 한 번 화제를 모았다. 천일 동안은 정말
정말 가요 발라드였는데 너무 이렇게 다른 스타일로 처음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미국에서 주어진 시간이 2주밖에 없었는데 그걸 다 갈아엎고 새로 시작을 했으면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드러머들을 불렀고 좀 여러 건반 주자를 불렀고 건반 피아노 한 곡만을 치는데도 거의 7시간인가 쳤던 기억이 나고 아주 그 곡만큼은 정말 꼼꼼하게 작업했던 예. 미국 하드락 밴드 본조비의 앨범을 프로듀스하면서 그래미상을 여러 차례 수상한 데이비드 캠벨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탁월한 음악인들이 이승환과 함께 작업했다. 완벽주의자로 소문난 이승환에게 외국 음악인들과의 작업은 새로운 도전이었다. 처음부터 가장 크게 염려했던 점은 그네들의 정서와 우리의 정서가 결합해야 된다는 것이었고, 그러려면 그 사람들이 하는 어떤 그루브든 어떤 연주든 어떤 좋은 것이든 우리 것이 아니면 과감히 버려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당시 뭐 최고의 드러머였던 비니 꼴리였다라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드러머들의 우상이지만 제가 그 사람이 친 드럼을 거의 다 버리듯이 했었어요. 그 정도로 좀 까탈스럽게 우리네 정서를 주입하고자 했던 게 가장 큰 관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나를 만들지만 모자라니 그런 나를 먹여줘 사랑이야 그 잔인한 누구 앞에 힘없이 연극적 요소를 가미해 멜로디 라인을 바꿔가며 9분이란 대곡을 완성시킨 것도 이승환의 완벽주의적 기질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앨범 작업을 할 때는 일단은 중요한 점은 집중도. 네. 그 한 곡 한 곡마다 그 집중도가 틀어지지 않고 나중에 들었을 때 산만한 느낌이었고 내가 후회가 생기지 않도록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좀 더 열심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고. 그리고 앨범 전체적으로는 저는 이제 물론 모든 걸 다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사운드, 제가 스튜디오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것들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한 4집 앨범. 그렇다면 이 앨범을 통해 이승환이 털어놓고 싶었던 자신의 속내는 무엇이었을까? 어린 때 나는, 20대 초반에 나는 정말 순수했었거든요. 네. 막 순수 빼면 시체일 정도로 너무 순했고 순수했고 언제나 여린여린한 그런 언어만을 썼었고, 그랬으나 이 험한 바닥에 들어오면서 바람막이가 없던 그때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아마 본능적으로 껄렁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좀 뭐랄까 타협도 했어야 했었고, 내가 봤던 더러운 것들을 그냥 애써 그냥 시선을 감추면서 난 안 봤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좀 주입도 시켜야 했었던 그런 상황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바르지 않은 나로 변해가고 있다는 많이 느낌이 들어요. (97년) 발표된 이승환의 5집 앨범.
4집에 이어 록적인 성향을 강하게 드러냈지만 대중적인 인기를 모은 곡은 애절한 발라드곡 애원이었다. 이 앨범에서도 음악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이승환의 강행군은 계속됐다. 그러나 그의 피와 땀으로 완성시킨 5집 앨범이 발표된 97년은 그에게 가장 기억하기 싫은 해로 꼽힐 정도로 억세게 운이 나쁜 해였다. 가장 힘들었던 앨범은 5집 앨범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제가 미국 연주자들 섭외하는 과정에서 큰 사기를 당해서 미국에서 소송을 벌였던 적도 있고요. 그래서 아주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앨범이었기 때문에 그 앨범을 가장 좀 힘들었던 앨범으로 기억하는 것 같고요. 근데 반면에 그 앨범이 90년대에 매니아들이 꼽은 가장 사운드 좋은 앨범으로 뽑혀서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건은 다음에 일어났다. 뮤직비디오에서 귀신을 봤다는 주장이 앨범의 홍보 효과를 노리기 위한 조작으로 매도된 것이다. 귀신을 조작했다고 해서 사기꾼을 매도당한 적도 있었고, 혹은 뭐 파렴치한 뭐 아니면 뭐 이중인격자, 가식쟁이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지는 사실 모르겠고 내가 행동에 잘못이 있었겠지만 내가 그렇게까지 정말 나쁜 인간이었나라고 뒤돌아보게 만드는 일들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생길 때는 정말 가수란 직업이 정말 연예인이구나, 내가 음악인 이상 혹은 아티스트로 대우받기는 정말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시작해볼까? 바로 내가 누구? 자, 이제부터 우리들의 이별에도 준비하지. 그런 없어 내 사랑만큼 특별하다 생각하면 없어. 귀신 소동을 겪으며 한때 음악을 그만두려는 생각까지 했던 그가 다시 무대에 오를 수 있었던 건 그를 변함없이 지지해주는 팬들의 힘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그 팬들이 열렬히 이승환을 응원할 수 있었던 건 한 번도 라이브 무대를 벗어나 다른 길을 가지 않았던 그의 음악에 대한 고집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제가 영향받았던 들국화 선배들이 어떤 그런 그 마케팅 행태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똑같이 답습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답습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그들의 그 어떤 그 통로를 똑같이 따라가겠다, 난 TV를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어린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TV를 안 해서 사람들이 얼굴 없는 가수라고 굉장히 많이들 얘기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연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첫 번째 내 소원이 뭐였죠? 아프지 말아요. 언제라도 그대 지켜줄게요. 건강하게요 나의 사랑. 발라드와 록을 종횡무진 넘나들며 음악 활동을 이어가는 이승환과 그의 팬들의 끈끈한 어울림은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며 18년을 이어왔다.
이승환 공연을 찾는 이들에게 그는 더 이상 발라드 가수가 아닌 것이다. 저의 본래 바탕은 락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아주 뭔가 기본기가 충실한 외국 뮤지션들인 경우에 자신의 뿌리로 회귀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언젠가는 내가 가장 궁극적으로 해야 할 음악은 보컬로 모든 악기를 제압하는 음악이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해 겨울 이승환의 초대형 콘서트가 또 한 번 팬들을 찾아왔다. 들으면은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일을 잠시라도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진짜 음악이지 싶어요. 작은 책으로 수만 명 관중을 사로잡는 이승환. 그는 공연에 그의 모든 것을 건다고 할 정도로 언제나 열정이 넘친다. 구집 앨범 발표 이후 콘서트 무대엔 처음 오른 이승환. 또 한 번 그의 음악은 무대 위를 질주하고 최고의 무대를 선사하기 위해 쉼없이 열창이 이어졌다.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그가 직접 만든 노래를 열창하던 중 작은 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나 전혀 흔들림이 없는 이승환. 공연은 계속됐다.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듭니다. 하지만 관객들 앞에서는 절대 힘든 모습을 내색하지 않는 게 제 언제나 폼 잡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저께도 무대에서 누군가 흘린 기름 때문에 미끄러져서 발톱이 하나 빠졌어요. 근데 절대 내색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런 것들은 무대에서 실현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보여주는 걸 환상이나 꿈이나 혹은 기대하셨던 것을 충족시켜줘야 하니까요. 이승환이 한 해 40회가 넘는 라이브 공연을 펼치기도 했던 것은 든든한 백그라운드, 드림팩토리가 함께 해왔기 때문이다. 그의 소속사이자 음반 제작사인 꿈의 공장 드림팩토리는 97년에 지어졌다. 이렇게 쇼적인 걸 더 강조하기 시작한 건 97년도 드림팩토리 투어를 통해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때부터 지금의 스태프들을 참여시키기 시작했고 99년도 무적 공연에서 그것이 완성되었고 그럼으로써 이제 그 스태프들이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2001년 발표된 이승환의 7집 앨범. 달걀프라이에 빗댄 이 앨범은 독특하게 2장으로 발표됐다. 더 힘들어서
노른자를 터뜨리지 않고 구운 달걀 프라이처럼 가볍고 부드러운 발라드 곡들을 모아 발표한 CD가 하나. 달걀을 뒤집어 양쪽 모두 살짝 구운 것처럼 단단한 느낌의 록 음악을 모은 또 하나의 CD. 발라드와 록이라는 두 개로 구성을 구분지어 선보인 것이다. 필집에서는 사실은 작정하고 나는 전혀 다른 두 가지의 색깔을 갖고 있다는 걸 대중들이 정말 알아줬으면 좋겠다. 사실 어떤 음악을 하던 타이틀이 발라드였으므로 제가 한 무덤이긴 했지만 언론이나 방송에서 언제나 발라드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좀 뭐랄까 좀 만용을 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대중가수를 한 가지 정말로 틀이나 그 어떤 그 생각으로만 규정 짓는다면 음악이 정말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고 다양해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구 한 사람은 대중들의 가끔은 눈치 안 보는 객기도 부를 줄 알아야 되고 대중을 선도해야겠다는 그런 어떤 그 좀 우월감, 뭐 약간 좀 갖지 말아야 할 것이긴 하겠지만 어떤 자뻑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발라드가 주를 이루었던 1집과 2집이 가볍게 100만 장 이상 판매된 반면 록적인 성향이 가미되면서 4집 이후의 음반 판매량은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7집이 정말 제가 경악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아주 패닉 상태에 빠졌던 걸로. 우리 2장짜리 앨범이었지만 30만을 못 넘겼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8집에서 이제 완전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8집이 아마 10만을 못 넘겼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 9집 또한 이제 5만을 이제 간신히 턱걸이하는 정도.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음반 시장의 태조 때문에 그런 것이냐? 그건 아니고 역시 제가 정말 대중들과 점점 멀어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설상가상으로 그는 결혼 후 3년 만에 결별이라는 힘든 시기를 맞게 됐다. 제가 앨범을 낼 당시에 제 주변에 제 신상에 어떤 일이 있었냐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제가 사랑에 관해서 아주 힘든 일이 있었으면 사랑에 대한 얘기가 더 많아질 것 같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프게 하는 것이고 그냥 내 생활이나 삶을 음악에 녹여내는 것? 네,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손톱을 깎다가 얼음을 뱉었다 얼만큼 자랐는지 손 내밀어 보라 하던 누군가 떠올라 다 자랄 때까지 내버려둘 것을 나의 몸이 나의 마음이 나를 낯설어 하지 않을 때까지 또다시 울다 자꾸 약해지 지난해 말 발표한 이승환의 9집 앨범. 그 속엔 결별 후 힘든 심경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들이 녹아있다. 그리고 그 고백들은 발라드 선율을 타고 이승환만의 애조띤 음색으로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파고들었다. 진리도록 사랑 때문에 울다 눈물에 그녀 웃음이 신기야 없어졌으면 해 그것도 미웠는데 채워만 진다
가수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 가지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제가 노래를 표현할 때 내가 한층 성숙했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지만 음악을 만들 때 훨씬 더 절실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결국 발라드는 슬픈 것이라고 볼 때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늘 상존해 있어야만 내가 그것을 주저하지 않고 꺼낼 수 있고 그게 또 정말 진심으로 음악하는 것인 것 같아요. 개인적인 행복을 바라는 건 없어요. 요즘에는 제가 늘 얘기를 드리지만 행복한 건 바라지도 않는다. 불행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불행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소원입니다. 2007년 3월 이승환의 공연이 또 한 번 관객들을 설레게 하고 있다. 8년째 정기적으로 열리는 착하게 살자 파티. 파티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백혈병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말 그대로 착하게 살아보자는 자선 공연이다. 그 공연 티켓값이 정말 아깝지 않은데 그거를 또 좋은 공연에 쓰신다니까 공연 보는 사람으로서 즐겁습니다. 해마다 관객들의 참여율이 높다. 착하게 살자 공연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이승환. 음악적 완성도가 중요한 공연만큼이나 자선 공연도 그에게 소중한 의미로 자리 잡았다. 자기 멋대로 가수다. 예, 좀 자기 멋대로 하면서 잘하는 가수다. 그러니까 딱 저한테 있어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노래 잘 부르는 가수, 뭐 무대 매너 좋은 가수, 예의 바른 가수 굉장히 많이 있지만 승환이 형은 자기 거를 자기 멋대로 멋있게 할 줄 아는 가수. 그래서 멋진 가수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승환이 형의 뒤를 쫓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워낙 공연을 지금까지 해오신 일도 워낙 대단하고 앞으로 하실 일도 또 대단하기 때문에 그냥 그 뒤를 그냥 졸졸졸 따라다니고 있어요. 후배 가수들과 관객들이 자선이란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이기까지 먼저 마음을 열고 손을 내민 한 사람이 있었다. 처음에 제가 소설 가시고기를 보고 백혈병 어린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착하게 살자를 열 때 백혈병 재단과 면을 맺게 됐죠. 예. 자, 일단 좀 웃기시더라도 그럴싸하게 받아주시고 소감 좀. 어린이들의 순수함을 지켜주고 싶은 어린 왕자 이승환. 굉장히 많은 방법으로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오늘 하는 착하게 살자 파티처럼 매년 착하게 살자 파티를 진행을 하세요. 근데 그 이제 전 수익금 전액을 그리고 이 스텝이나 모든 출연진들 다 자원봉사로 하시고요. 그 여기서 이제 벌어들인 수익금 전액을 아이들한테 전달을 해주시죠. 부록을 넘긴 나이에도 이승환이 여전히 어린 왕자로 불리는 이유는 음악이란 이름 앞에 언제나 순수한 음악인이고 싶은 열정, 그리고 그 열정을 포기하지 않는 고집 때문이 아닐까. 누군가는 나를 바라보며 음악 인생을 꿈꾸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내 음악을 들으면서 자신의 슬픔이 슬픔으로 정화되는 그런 느낌을 받아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이고, 어떤 친구는 내 공연장에 와서 팔을 높이 치켜들고 주먹을 불끈 쥔 그 자체로만으로도 어떤 삶의 희열을 느끼는 그런 친구가 있을 거라고 분명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에게 많은 기쁨을 주는 건 내가 명예를 지키는 가장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했고, 스스로도 명예를 지켰다고 생각하는 그런 뿌듯함이 있어요.